네, 반갑습니다. 2025 스포츠 지도사 방문각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작년 2024년도 기출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이한 난이도, 그 다음에 스포츠와 윤리 부분에서의 문제 출제 경향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현재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인종차별, 도핑, 그 다음에 성전환 스포츠 선수 등 윤리적 이슈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작년 출제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압도적으로 스포츠와 윤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과 페어플레이, 스포츠와 불평등,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이렇게 조금 다소 분배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순서는 스포츠와 윤리, 그 다음 마지막 스포츠 조직과 윤리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스포츠와 윤리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개념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조금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자, 먼저 도덕은 자기 완성을 위한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성 또는 덕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윤리 같은 경우에선 인간관계에서의 합당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건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행동들이야. 이건 어떻게 봤을 때는 이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과 윤리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실천하는 자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내뿐만 아니라 이런 타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의미를 봤을 때에는, 자, 왼쪽에 기출 핵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이론이 이제 나온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에 따라, 그리고 이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는 스포츠 지도사를 이 필기를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스포츠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이제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다가 내가 어떤 반칙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고의적으로 어떠한 상대를 폭행을 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봤을 때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나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하면 상대주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의미입니다. 네, 이것도 기출 문제가 다소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과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어떠한 관찰이나 과학적 그리고 역사적 탐구 등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 객관적인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실제 스포츠에서 일어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진술을 말하고요. 그리고 진위를 갈 수가 있죠. 왜?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잘된 거다, 틀린 거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사실 판단,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참과 거짓 구분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가치 판단은 뭐냐? 어떠한 가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주관적 가치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사실상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이 잘 불분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 혹은 바람직하거나 그러지 못한 것, 이런 가치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당위에 근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이런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 같은 경우에도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스포츠 윤리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윤리와 이제 스포츠 윤리, 그 스포츠 윤리의 독자성을 봤을 때에는 일반 윤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의 공통된 윤리 정신 또는 도덕의 원리 추구가 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원리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삶의 방향 추구를 그리고 인격, 네,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대안을 제시를 한다. 이게 다 일반적인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 윤리는 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일반을 빼고 스포츠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스포츠 상황에서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인 행동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윤리 규범을 모색을 한다. 자, 이거는 하나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시에 우리가 어떤 반칙을 했을 때 자, 옐로우 카드가 있고 레드 카드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반칙을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반칙의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 카드는 뭐예요? 당연히 옐로우 카드를 2장을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게 되고요. 한 번에 레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대한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과격을 했거나, 네, 방해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레드 카드를 받게 되죠. 레드 카드는 이제 퇴장 명령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겨나는 거죠. 왜? 빈번하게 이제 반칙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걸로 통해서 선수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바람직한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을 규범적으로 모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일반 윤리랑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대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너 옐로 카드, 또 레드 카드 이렇게 하진 않죠. 네. 이거는 다 어찌됐든 스포츠 윤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 탐색을 하고요.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고 보편적으로 윤리의 정당성을 확보를 합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포츠 현상에서, 네.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 윤리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윤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로 매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만 그 다음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윤리 이론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결과론적 윤리입니다. 네. 결과론적 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옮긴다. 네. 결과로 봤을 때 내가 행동은 했을 때 사람들이 날 되게 좋아해. 그럼 그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는 게 바로 결과론적 윤리입니다. 행위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요. 그리고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윤리적으로도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리주의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공리주의는 우측에 나와 있죠. 이건 작년에도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의 결과가 좋고 나쁨에 의거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라는 겁니다. 예.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나는 이거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 걸 알아. 그걸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게 바로 공리주의다. 네,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포츠 모든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당연히 내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이 공격팀, 이 수비수를 내가 반칙을 했어. 그러면 내가 반칙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왜? 이 반칙을 안 하면 우리 팀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범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위의 공리주의다. 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만족하는 데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많이 더 노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 같은 거는 이제 벤덤의 학자가 이제 이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모든 행위를 쾌락과 고통의 양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각각의 행위를 이런 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내가 좋은 행위인지 안 좋은 행위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절대값을 보여준다고 안 해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윤리로 봤을 때에도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학자가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의무론적 윤리. 네. 의무론적 윤리는 보신 것 같이 16, 17, 18, 19, 20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어떤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할 행위의 근본 원칙에 주목을 한다. 자, 이거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 더 중요시하다라는 겁니다. 네.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 중에는요, 내가 어떠한 이 옳고 그름의 행위 자체가 이거는 그냥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의도와 동기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위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옳은 행위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어긋난 행위의 그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법칙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상 스포츠 윤리는 우리 많은 지금 이 저자들이 선택을 하는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이유는 사실상 의무론적 윤리, 뭔가 어려워. 무슨 론적, 뭐 어떤 무슨 적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스포츠 윤리는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답. 예를 들어서 자, 의무론적 윤리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그럼 의무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윤리라는 거는, 도덕적인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보기를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도덕적으로 뭔가 행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론 쪽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왜?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지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칸트의 윤리사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정언 명령에 대해 이론이 나와 있었는데,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행위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해라. 반칙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후회하지 말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맨십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언명령 같이 우리가 이런 윤리사상에서는 정정당당한 경기에 임하고 최선을 다하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정언명령에 해당하는 예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덕론적 윤리와 배려 윤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리스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실천적 지혜인 지성적 덕과
반복과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품성적 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특히 품성적 덕에서는 중용을 강조를 했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떠한 덕은 좋은 행위를 하려는 성향으로서 어떠한 이해는 물론 정서와 습관 그리고 행동 어떤 이런 표현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덕론적 윤리와 배려 윤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려 윤리의 특징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정의의 구현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보살피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계가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떠한 선의를 베풀 때에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선의를 베풀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난 선의를 베푼 사람이야! 라고 아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냥 보살피고 배려하는 자, 이러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배려 윤리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는 도덕적 덕목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덕론적 윤리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걸 함으로써 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 라는 게 바로 덕론적 윤리고요. 배려 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난 이런 거 다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보살피고 배려하는 거 네, 그리고 공감, 동정심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배려를 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배려 윤리의 특징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다른 과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강의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콕 집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유괴 윤리사상 공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맹자, 노자, 장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난 좀 공부한 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문제만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쟁과 페어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문제가 다소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안 해도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동과 아르테의 이 차이가 나타내는 그런 문제들이 다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먼저 아고는요. 경쟁과 대결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 이건 악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거의 승리의 가치는 국한, 패자에서 우월하다는 의미로 한정을 하고요. 내가 어떤 능력과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대의 경제활동 핸디캡을 설정을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승리냐 패배냐 라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악원이고요. 자, 아르테는 이런 탁월성과 뛰어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어떤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기능이 잘 발휘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르테는 5가지 건강, 미, 강함, 크기, 운동 경기에서의 보고 그리고 스포츠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래서 신체 아르테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간의 기능을 가장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얘는 핵심은 사물과 사람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주장하는 게 바로 아르테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자에 대해 여러분들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이점도 제가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스포츠맨십. 자, 스포츠맨십은 당연히 스포츠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도덕적으로 스포츠맨십은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적대 관계에서는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규칙에 인격체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에 관해서 작년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페어플레이는 뭐고, 스포츠 딜레마는 뭐고, 그 스포츠 에토스는 뭐고, 스포츠 퍼슨십은 뭐다 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이제 구분을 보면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구성적 규칙은 어떤 규칙을 위반을 하면 이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수단, 공간, 시간, 벌칙 등 이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게 바로 구성적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규제적, 즉 파생적 규칙입니다. 어떤 종목에 따라서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팀을 위해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배웠다시피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나 그 다음에 이 상업주의에 의해서도 이러한 규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파생적 규칙이다. 형식적주의는 경기 규칙집에 명시되어 있는 것만은 경기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고, 비형식적은 이것뿐만 아니라 간섭까지도 규칙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바로 비형식적 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형식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 자, 이 부분 같은 거에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부 조작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출제가 많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윤리적인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승부 조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와 불평등 중에서 이제 성차별, 우리가 굉장히 성차별에 대해서 인종차별,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먼저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자보다 여자는 이런 스포츠를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이 되죠, 많이.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자세한 건 이제 사회학에서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제한이 된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비공격적과 수동적, 하지만 남성은 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 미디어 쪽에서도 남성에게는 태도, 가치 등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성은 의상, 이런 성적 매력의 상징에 대한 대상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성차별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어예요.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여성을 어떤 스포츠인으로 보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상, 이런 성적 매력, 성적 대상으로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은 이제 인종차별입니다. 자, 인종차별도 이제 성차별과 이제 비슷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인종차별은 인종과 민족, 그리고 국적에 의해서, 그리고 배척과 혐오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인종과 국가는 다른 인종 또는 국가보다 좀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이 왜 발생을 하냐? 라고 봤을 때는 스포츠 말 그대로 경쟁이에요, 경쟁. 그래서 이런 우월감, 열등감으로 인종적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나보다 스포츠를 못한다고 해서 인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죠. 스포츠는 스포츠고 인적은 인적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틀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민족, 종교, 역사 이걸로 인해서도 뭔가 집단의식을 부추기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국자회 통해서 뭐 올림픽, 월드컵, 뭐 아시안컵 이런 거를 통해서 인종과 국가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이 더욱 드러나죠. 그래서 인종주의는 이제 특정 종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고요. 그럼 인종은 뭐냐? 이런 생물학적,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된 인간의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 이론을 묻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서 따로 옆에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종적 급하게 방안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제시는 하고 있는데 쉽게 바뀌지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장애 차별도 있죠. 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스포츠에서도 장애로 인해서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을 뜻한다. 네. 이제 작년에 문제가 나 있긴 하는데 사실상 이 장애와 비장애인의 우리가 이런 국제 스포츠는 이미 나눠져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등보다는 불평등을 뜻한다. 이렇게 조금 왜곡돼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더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장애인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특수체육, 네, 특수체육을 공부를 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환경과 동물윤리가 나와 있는데 왜 스포츠에서 이 동물윤리가 도대체 왜 나오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환경윤리입니다. 환경윤리. 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어떤 시설, 네, 시설 때문에 이 환경적으로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프, 스키장, 그래서 결국 이런 도로와 공물의 편의시설을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공해 등으로 인한 환경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야외 스포츠 즐기는 시설,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가 산을 깎거나, 네, 그 다음에 거기를 대서 도로를 계속 건설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도 이제 건물이 계속 생겨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공기와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해서 결국 스포츠 활동도 위협을 받게 된다. 스포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야외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좋으면 야외 스포츠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들도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되어 있다. 지금 현재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 나왔던 이론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보면 자, 모든 생명체는요 스스로 생존과 선장을 하고요 번식의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 생활에 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되고 생존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번식을 하게 된다. 네, 이거는 모든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과 상호 의존을 해서 우월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 주체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불침의 의무, 불간섬의 의무, 신뢰의 의무, 모성적 정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의무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불침의 의무는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라고 봤을 때
불간섭 의무는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신뢰, 어떠한 낚시나 덫처럼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상적, 부득이하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을 해야 한다. 네,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이지만 테일러는 학자는 이런 생명 중심주의적 윤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다. 네,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런 인간들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비형식적으로 네, 생활을 하고 있어서 뭔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가 나왔나, 나는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포츠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스포츠도 발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만 스포츠가 발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와 동물 윤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차별주의의 문제가 이제 작년에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5명의 학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왜 종이 다른 이유로 차별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종은 좋고 그리고 다른 종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왜 나와 있는지 이렇게 학자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종차별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네, 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스포츠 관련된 종차별주의나 뭐 3R 네, 이런 것도 예전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많이 출제가 안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폭력입니다. 스포츠와 폭력. 네. 사실상 스포츠와 폭력은 빼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 당연히 다른 상대 선수와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폭력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는 스포츠와 관련을 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바로 스포츠와 폭력입니다. 그래서 본성인 투쟁과 경쟁은 이러한 공격에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분류를 보면 총 6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 폭력, 도구적, 구조적, 문화적, 직접, 합법 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스포츠에서 공격의 윤리적 이유인 네,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쭉 훑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이종격 투기는 과연 우리가 스포츠를 봐야 돼? 네. 이종격 투기는 스포츠야? 아니면 싸움이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찬성을 하는 사람과 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씩 스포츠 윤리에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경기력 향상과 이제 공정성, 이 도핑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술 도핑이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도핑은 스포츠의 도덕적 기준인 공정성과 자연성, 공개성을 다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도핑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이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요. 이런 개인 능력치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도핑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신체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경기에서는 이 장비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도입했을 때 이거는 기술 도핑으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약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구로도 이런 기술 도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다. 네.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핑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중에 신체적인 이유,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핑을 우리는 무조건 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럼 도핑 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 교육을 강화하고요. 검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이걸 했는데도 이 사람이 또 도핑을 하네? 그러면 처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씩 훑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권 문제. 특히나 우리 학생 선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학원 스포츠라고도 하죠. 이건 뭐 스포츠 사회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학원 스포츠는 어떠한 학교 내의 운동부로 좀 칭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과연 운동만 한다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뭐 김하나 선수, 예전에 박태환 선수처럼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습권 침해, 운동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최저학력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최저학력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운동에만 이제 치우쳐져 이제 결국에는 학습권 이런 공부에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옳냐 옳고 뭐 틀리냐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런 조직과 윤리.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스포츠, 뭐 이런 체육을 한다 그러면 항상 누가 같이 있어요?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치, 감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심판이 있죠. 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의 결과를 정말로 좌우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심판회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의 자질은 공정, 청렴, 자율, 정직, 냉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심과 편파 판정,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스포츠 윤리를 공부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포츠 조직의 윤리 개선 방향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관련 기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체육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와 노력, 그리고 공정성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스포츠 조직 내부의 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보안과 개선, 그 다음에 투명한 확보와 집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런 편파 판정, 오심 같은 게 안 생겨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편파 판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스포츠를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츠 윤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